He's a lightweight, this guy. He's a terrible, I think he's terrible. I thought he did a terrible job at the Grammys. I thought the whole Grammys was terrible. I watched part of it. It's not watchable. But he was a lousy host. I'd say not as bad as Jimmy Kimmel, but pretty close. I have nothing to do with Jeffrey Epstein. The DOJ, they announced, they released 3 million pages. It's like this is all they're supposed to be doing. The DOJ, I think, should just say, we have other things to do. And other than Bill Clinton and, Bill Gates and lots of people that have,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it, but nothing on me. Jeffrey Epstein and this sleazebag writer named Michael Wolff were conspiring against Donald Trump to lose the election. When Epstein was alive, like 10 years ago, nobody cared about it. (2026년 2월 초) 일요일 밤 그래미 어워즈는 이 시상식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따랐다. 음악, 연습된 감사 인사, 지나치게 긴 연설, 몇몇은 통하고 몇몇은 그렇지 않은 농담들. 트레버 노아가 진행자로 무대에 오른 것은 5번째였는데 그가 밤을 이끄는 방식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 그 자신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말을 정확히 맞추려는데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빌리 아일리시가 와일드 플라워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을 때 그 순간은 바로 이런 규모의 시상식에서 기대되는 모습 그대로였다. 길게 이어지는 박수, 아티스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뮤지션들. 바로 그 직후 노아가 한 발언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부문 발표 전 던져진 또 하나의 짧은 코멘트처럼 들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오랜 관심, 그리고 수년간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름과 함께 해온 공개적 이미지를 둘러싼 아이러니한 비교였다. 빌 클린턴은 거의 부수적인 세부사항처럼 언급되었다. 관객들은 웃었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방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이 세부사항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분위기의 균열을 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반응은 없었다. 카메라가 관객석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순간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그 자체로 취급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훨씬 더 거친 말을 듣는 데 익숙한 가운데 한 코미디언이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던진 농담이었다. 모든 것을 바꾼 것은 그 뒤 무대가 이미 비워진 후에 왔다. 다음 날 아침 10시 조금 지난 시각,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긴 글을 게시했다. 새벽에 충동적으로 쓴 댓글도 짧은 도발도 아니었다. 신중하게 고안되고 차분하게 작성된 글로 자신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과 어떤 연관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며 트레버 노아가 허위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변호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돈을 언급했다. 재미를 언급했다. 그 글을 읽으면 즉시 어색함이 느껴진다. 내용 자체 때문이 아니라 대비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나온 농담에 정식 고발에 대응하듯 반응한 것이다. 트럼프는 조지 스테파노플로스를 언급했다. ABC 뉴스를 언급했다. CBS와 프로그램 60 미니츠를 언급했다. 최근의 법적 합의, 수백만 달러의 금액, 법적 승리를 대화의 중심에 끌어왔다. 마치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길을 시험해 본 적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흥미로운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대통령들은 이미 코미디언들을 무시해왔다. 이미 비아냥거렸다. 이미 불평했다. 하지만 문화 행사에서 몇 초 동안 한 발언을 공개적인 소송 위협으로 전환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기로 한 선택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발언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이 어긋남은 사건이 발생한 정치적 시점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미 어워즈 3일 전인 1월 30일 법무부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수백만 페이지의 문서 공개를 발표했다. 토드 블랑쉬 부법무 장관은 카메라 앞에 서서 정부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 시간 후 로칸나와 로버트 가르시아 같은 의원들은 그 공개가 정말 완전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페이지가 확인됐지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논쟁은 여전히 뜨거웠다. 이 맥락만으로는 트럼프의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은 바꾼다. 대통령이 앱스타인 관련 농담의 법적 대응을 선택한 시점이 바로 해당 문서가 논쟁의 중심에 다시 떠오른 때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로 주목을 받는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타이밍은 중요하다. 항상 그렇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가 농담을 묘사한 방식이었다. 그는 트레버 노아가 자신이 앱스타인의 섬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원본 발언을 다시 들어보면 다른 내용이 들린다. 직접적인 주장은 없다. 아이러니, 연상, 수사적 과장이 있을 뿐이다. 청중이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비난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 방식이다. 발언 내용과 대통령 답변에서 주장된 내용의 차이는 글자상으로는 작지만 의미상으로는 크다. 이 시점부터 농담은 유머를 넘어섰다.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공적 담론의 경계를 누가 정의하는지에 관한 이야기. 은유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법이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트럼프의 반응은 아마도 원래 농담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농담을 찾아보게 만들었다. 법학자들이 논평하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이 무시당했다면 결코 가지지 못했을 차원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초기의 내용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 주목을 받기도 한다. 그래미 어워즈의 밤은 늘 그렇듯 끝났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발언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이미 이 논쟁이 한 대통령의 개인적인 유머 취향에 그치지 않고 유머와 법, 권력이 불편하게 교차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긴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무대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곳에서 겉보기엔 사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정치적 순간에 대해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게시물 초기 충격 이후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래미 어워즈에서의 농담이나 대통령의 그런 유머 취향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 관심은 덜 명백하고 더 불편한 다른 질문으로 옮겨갔다. 트럼프가 이런 사건들을 공개적인 법적 위협으로 전환할 때 정확히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게시물에서 조지 스테파노플로스, ABC 뉴스, CBS를 언급했을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치 과거 사례를 지적하듯 이미 이전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성과를 거둔 적이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ABC의 경우 소송은 진 캐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기술적 구분에 초점을 맞췄다. 논쟁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행자가 방송에서 판결을 설명한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분쟁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로 이어졌다. CBS도 60 Minutes 인터뷰 편집 논란을 법적으로 종결시키며 비슷한 논리를 따랐다. 이러한 사건들은 트럼프에게 시스템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사례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법이 반드시 그의 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소송, 대중의 피로감, 법률 비용, 불확실성. 대형 방송 세계는 이는 경영적 계산으로 이어진다.
개인에게는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레버 노아에 대한 위협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트레버 노아는 방송사가 아니다. 상설법률 자문단과 리스크 관리 부서를 가진 기업도 아니다. 그는 그날 밤 그래미 어워즈 진행자 역할을 마무리하던 코미디언이었다. 그는 편집실을 대표해 발언한 것도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런 행사에서는 과장, 아이러니, 자유연상이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적인 위반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았다. 법률계에서는 이로 인해 거의 즉각적인 경보가 울렸다. 소송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보다는 이런 종류의 위협이 초래하는 효과에 대한 경보였다. 제1차 수정헌법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에 제시된 논리가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공인들을 소재로 한 어떤 농담도 악의적인 사실 주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대중이 그 주장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가 믿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점이 핵심이다. 미국 법은 항상 사실적 주장과 풍자적 발언을 명확히 구분해왔다. 허슬러 매거진 대 파렐 사건 같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대법원이 유머를 근거로 한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 한계를 시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진다. 승소하지 않아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더 넓은 정치적 맥락이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 공개 여부가 여전히 논의 중이었다. 토드 블랑쉬는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로칸나와 로버트 가르시아 같은 의회 내 목소리들은 공개적으로 이 주장이 제시된 숫자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백만 페이지가 확인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뜨거웠으며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을 낳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노아 농담에 대한 반응은 일부 관측자들에 의해 대화의 초점을 전환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더 이상 공개되거나 보류된 문서의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 대통령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투명성 문제에서 개인의 명예 문제로 옮겨갔다. 이것이 그렇게 계획된 증거는 없지만 실질적 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농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고집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트레버 노아가 자신이 앱스타인의 섬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은 유머의 기본 작동 방식을 무시했다. 그 농담은 직접적인 진술이 아닌 연상작용으로 작동했다. 이처럼 억지 해석은 경험 많은 공인에게는 드문 일이라 일부 분석가들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전략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은유를 사실로 취급하는 것은 발언을 법적 문제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편 트레버 노아의 침묵도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농담으로 응수하지 않았고 긴 글을 게시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인 대립도 피했다. 일부는 이를 평온함의 표시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그저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은 역학관계를 부추기지 않기로 한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찌되었든 응답의 부재는 대통령 게시물의 전투적인 어조와 대조를 이뤘다. 날이 갈수록 분명해진 것은 이 사건이 더 이상 개인적 취향이나 저속한 유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제 그것은 방법론에 관한 것이 되었다. 법이 정치적 언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적 위협이 비록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행동을 형성하고 논쟁을 바꾸며 이전에는 무례함이 있던 곳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역을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예외가 아니라 신호로 보인다.
특정 한계가 시험받고 있다는 신호다. 비판과 제도적 대응 사이의 경계가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관심이 아닌 법적 장치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결정할 때 겉보기엔 사소한 사건들도 무게를 얻을 수 있다는 신호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많은 것이 이미 바뀐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사건은 그 기원이 된 농담보다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한다. 제도적 논쟁이 전개됨에 따라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의 최종 시행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합의된 해석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공공법 전문가, 전직 연방검찰청 직원, 국가기구 운영 분석가들 사이에서 해석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비록 동일한 문서화된 사실들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사건의 체계적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다. 일부 관찰자들은 이를 기존 법적 안전장치의 엄격하고 기술적으로 올바른 적용으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민감한 수사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개인들에게 미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적 억제 패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법률의 형식적 준수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토드 블랑슈의 행정적 조정해 법무부는 법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체 해석 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해당 규정은 모든 비기밀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그 이행의 실제 범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처럼 규범적 공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정부는 사실상 최종 검증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것이 입법 감시와 행정 집행 사이의 전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방대한 양의 민감한 문서를 다루는 절차에는 항상 이러한 정도의 재량권이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보호, 아동 성학대 관련 자료 보존, 진행 중인 수사의 무결성은 사소한 예외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제도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문서의 보류는 그 자체로 방해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여러 관할권과 국가기관이 관여한 에프스틴 사건의 독특한 복잡성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갈등 요인은 이러한 예외 적용에 실제로 사용된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 은 2019년 8월 제프리 에프스타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분류된 9명을 명시한 내부 메모를 작성했으며 이 중 8명은 잠재적 공범자로 묘사되었다. 이들 중 기슬레인 맥스웰만 공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대법원이 그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량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인물들은 현재까지도 공식 기소되지 않은 채 공개 문서에서 언급이 대부분 삭제된 상태로 불분명한 제도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사건의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때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련의 결정들이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책임 추궁 수준이 낮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07년 알렉스 아코스타가 협상한 합의, 2019년 재판을 앞두고 에프스틴이 사망한 사건, 이후 수사의 분열, 그리고 최근 2026년 문서의 부분적 공개는 반드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일관된 동일한 제도적 경로의 요소들로 간주됩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진단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하원감독위원회는 새로운 공식 정보 요청을 진행했으며 특정 문서 보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얻기 위해 팜 본디 법무장관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소환장 채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원에서는 척 슈머 등 지도자들이 이 법안의 목적이 단순히 문서 공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연방 기관들이 시간에 따라 내린 결정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보호받지 않았으며 추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될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연방 검사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입장은 명백한 실질적 한계를 지닙니다. 형사수사는 증거 자료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접근에 의존하며 방대한 양의 문서를 장기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공개적 감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압박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현재의 논쟁이 에프스틴 개인이나 공개된 문서에 언급된 인물들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논의의 핵심은 시간, 권력, 행정적 복잡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는 상황에 제도적 시스템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까지 2026년 1월의 사건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장기화되는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향후 전개에 대한 전망 역시 엇갈린다. 일부 분석가들은 의회와 법무부 간의 대립이 새로운 문서 감독 메커니즘의 창설이나 향후 입법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른 이들은 범위 분류, 관할권에 대한 기술적 논쟁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시스템은 명확한 결론 없이 반응적으로 운영된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선형적 경로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 영향은 행정적 결정, 정치적 압력, 사법적 해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제도적 불투명성이 특징인 한 장을 마감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형식적 투명성을 효과적인 제도적 명확성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추적하려면 일시적인 관심 이상이 필요하다. 각 공식 입장이 아직 구축 중인 더 광범위한 맥락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만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